반갑습니다. 네, 전문 강사 유성열입니다.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전문가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빵 맛있게 드셨어요? 저도 빵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놀고 있는 빵도 있던데. 제가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먹는 줄 아는데 전문 강사도 부족합니다. 전문 강사도 인성이 충만하다. 제가 상처를 절대 안 받아요. 먹는 것 때문에 안 받아요. 자, 우리 욥기 한번 읽으셨어요? 욥기를 내비게이션과 함께 읽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내비게이션 384쪽. 우리 공부하러 올 때 앞으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384쪽) 거기에 하고 그 다음부터 47, 48 이렇게 연결되는 게 욥기거든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을 때는 여기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읽으셔야 돼요.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여기서 우리 욥기를 여러분이 읽으신 분도 있고 또 읽으셔야 될 분도 있기 때문에 욥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385쪽 중간에 굵은 글씨로 보면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관점이 거기에 굵은 글씨로 3개가 나와 있어요. 보면 과연 인간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을 섬길 수 있는가? 기복신앙의 문제. 하나님 나에게 주는 게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욥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와 비슷하게 관련해서 3번째 걸 먼저 보시면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은혜의 신인관계를 깨달아야 한다. 요걸 이제 인과응보라고 나와 있는데 인과응보가 인과율이지 않습니까?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은 그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도 인과율로 보고 있거든요. 완전히 인과율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은 인과율을 굉장히 뛰어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이지.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돼.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뒤에 가면 하나님이 그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너 잘못됐다. 인과율로 고난을 바라보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과율로 고난을 바라본 것은 욥도 똑같아 사실. 욥도 친구들이 너 그만한 벌을 받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이 인과율인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뛰어넘으라. 고난이라는 것은 꼭 인과율로 어떤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것만 아니다. 보여주는 게 욥기다 이거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정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정말 하나님은 옳은 분인가요? 신정론. 하나님 정말 옳은 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옳은 분인가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되죠?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욥기가 대답하는데 어디로 가보시느냐 하면 맨 뒤에 쭉 넘어가셔서 390쪽 390쪽이 아니고 395쪽 맨 위에부터 굵은 글씨 한번 보세요.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거 찾으셨죠? 네. 시작. 그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으셔서 때로는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고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다. 응?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볼 것이 아니고 의인인데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인데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욥기다. 이런 관점이 세 가지 큰 어떤 그 욥기에 흐르는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욥기를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것을 안내해 주니까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도 여러분께서 창세기 5장부터 50장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그냥 막 읽지 말고 이번에는 이 내비게이션 맨 앞에 데이 1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64쪽 64쪽 창세기 4장 5장인데 우리 오늘 5장부터 하니까 이 부분부터 읽고 4장 5장 요 내용을 읽고 5장을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을 읽고 여기 부분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성경이 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1과부터 오늘 4화 보겠는데 한번 제목 맛깔스럽게 제목 우리 이재권 집사님이 제목 4화까지 맛깔스럽게 한번 할 겁니다. 네. 안 보시면서 보지 말고 고향목록 이야기를 확 뚫어라. 확 뚫어라. 이게 와 맛깔스럽게 다시 해보세요. 고향목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아담 PhD 논문으로 왕이 되다. 왕되다. 창조.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맛깔스럽게 최희숙 집사님 맛깔스럽게 구약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그렇죠.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창조.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네, 사과 되게 잘하시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과를 보겠는데요. 여러분 편지 다 잘 써보셨고 의외로 그 두 분이 의외로 전혀 예상을 뒤엎고 편지를 안 써오셔서 말로 안 써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두 분 말고 다 잘 써오셨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크게 포인트 4가지예요. 오늘 포인트 찾으셨죠? 네. 첫 번째는 족보를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 참 왜 족보가 이렇게 있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족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족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특별히 5장,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와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 연결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보겠고, 두 번째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 하는 걸 공부하기 전에 노아 홍수 실제 있었느냐 라고 팩트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거를 좀 긴 시간에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이 원체 많은 생장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미닝,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홍수 이후에도 또 두 계열의 나라가 흘러가요. 두 계열. 우리 지난 성과에서 그 두 계열 배웠죠. 어느 계열, 어느
계열, 가인 계열과 셋 계열. 근데 홍수 이후에 또 다른 두 계열이 흘러갑니다. 이 두 계열이 이제 니므롯의 나라, 그리고 니므롯의 나라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니므롯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를 왜 세우시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교회를 왜 세우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거와 연관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창세기 12장, 네 번째는 12장부터 50장까지 그 창세기의 중요한 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여기 샘플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스카시 테이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시간이 거슬리어서 네,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이번 시간에 이어붙인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읽어봅니다. 시작. 지난 시간에는 선악과를 기점으로 두 왕사가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왕사, 두 왕사가? 가인 계열, 셋 계열. 가인같이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하나님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가인 계열은 힘 있는 자가 왕이다. 이렇게 다 갈라졌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교재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부분에 관점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점 1,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머리에 확 입력을 시켜두셔야 돼요. 이거는 단지 창세기 이 부분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흐르는 관점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이 관점 1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여기에 관점 1에 나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 관점 1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미 지난 시간부터 나왔습니다. 각 계열, 가인 계열과 셋 계열.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는, 시작.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셋 계열 사람들은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라고.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한다. 이게 관점 2입니다. 관점 2. 관점 1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관점 2는 뭐예요? 섞이면 망한다. 섞이면 망한다. 정복해야 한다. 정복한다는 말은 힘으로 가인처럼 눌러간다는 게 아니라 이따가도 나옵니다만은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든다예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든다. 요게 관점인데 요거는 아까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의. 그러면 섞이면 망한다, 정복해야 한다는 성도의 뭘까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 이 두 가지 정체성과 사명, 이게 관점 1과 2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꼭 붙들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이렇게 통합이 되고 연결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공부를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뭐가 시험에 난다는 거구나. 이게 금방 알게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에 나는 게 이게 뭐구나. 금방 아시잖아요. 관점 1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관점 2는요? 섞이면 망한다. 정복해. 그럼 누가 누구에게 섞이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셋이 가인에게 섞이면 망한다. 이거죠? 네, 그런 관점이 이게 관점인데, 요게 섞이면 망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홍수의 이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왜 홍수가 일어났느냐와 연결되는 부분이야. 섞여서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요거를 이해하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이 5장이나 할애해 가며 기록한 노아와 홍수를 이해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엔진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오늘 공부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족보가 왜 되어 있을까? 이 족보도 굉장히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족보를 먼저 좀 이해하고 가겠는데, 스크린을 보시면서 이해할까요? 여기 보면 족보 계속 어떻게 나오냐면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누굴 낳다, 누가 누굴 낳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여러분이 누가 낳고 이렇게 나올 때, 앞으로 족보를 볼 때 중요하게 볼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여기 맨 앞에 있는 사람, 족보의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족보의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사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응? 지금까지 이 사람 얘기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쭉 했는데 족보가 나온다는 말은 이제는 이야기를 전환하겠다는 뜻이에요. 응? 이야기를 전환하겠다. 그럼 어떻게 전환하냐? 이 사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사람 얘기하겠다. 응?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요? 지금까지 이 사람 얘기했다. 마지막 사람은 뭐라고요? 이제부터 이 사람 얘기할 거다. 그 이야기를 전환할 때 족보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사람부터 쭉 끝에 앞에 있는 사람까지 이 사람들은 그럼 뭐냐? 그 사람들은 특별히 그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이야기에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다. 응? 이 이야기가 사실이다. 족보 앞에 있는 이야기, 뒤에 있는 이야기도 사실이다.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그걸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창세기 5장 하고요, 창세기 10장, 11장에 걸쳐서 족보가 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창세기 5장 맨 앞에 있는 사람 찾으라고 그랬죠? 맨 앞에 있는 사람 찾으셨나요?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한번 동그라미를 빨간색 같은 거로 한번 해줘 보십시오. 맨 앞에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나왔다는 말은 지금까지 아담 얘기를 했다. 아담 얘기를 했다. 물론 셋 이야기도 했는데 그건 아담을 계승하는 차원의 이야기죠. 셋은 지금까지 아담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 쭉 이제 아담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몇 살까지 살았다는 이야기가 쭉 계속 나오다가 맨 끝에 5장 32절 가면 누가 나오나요? 노아가 나와요. 노아 동그라미. 그러면 노아가 마지막에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6장부터는 노아 이야기 하겠다. 그럼 6장에 누구 얘기 나오나요? 이제는 노아 얘기 나오면서 홍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담과 그 노아 사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에 이 사람이 맨 앞에 나오는 사람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 맨 뒤에 나오는 사람 누구였어요? 노아였어요. 그러니까 아담 앞에는 뭐가 있었나요? 창조가 있었고, 노아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홍수가 나오겠죠.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과 11장에 걸쳐서 또 족보가 나오는데, 10장 맨 앞에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나요?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그럼 우리 이제 알았죠. 지금까지 노아 이야기했다. 9장까지 노아 이야기 아닙니까? 홍수 이야기. 노아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쭉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의 이름을 쭉쭉쭉쭉 열거하다가 11장으로 넘어가서 바벨탑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지만은 또 여전히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확인하시죠? 그러면서 맨 끝에 내려가면 26절 보시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이러면서 쭉 나오면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하면서 결국 누구의 얘기로 마치는 겁니까? 아브라함. 그럼 12장부터는 누구에게 나올까요? 아브라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확 되시죠? 이거 뭐 확인만 그냥 하고 가면 낳고 응? 위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보여준다? 사실을 보여준다. 맨 앞에 나온 사람이 10장 족보에 맨 앞에 누구 나왔었어요? 노아가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노아 이야기를 했다. 그 맨 뒤에 나온 사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앞으로 아브라함 얘기할 거다. 노아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응? 아니 홍수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창조관이지.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다? 노아의 족보다. 예. 족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큰 2번으로 오셔서 노아 홍수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6장부터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6장으로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5장의 족보와 6장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5장은 노아 후손들의 이야기였는데, 노아 후손들의 이야기 족보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뭔가 이 노아 계열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응? 그렇게 해서 족보와 노아 홍수가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보는데, 먼저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를 보기 전에 노아 시대의 홍수가 실제 있었느냐, 이게 생장점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뭐 당연히 이걸 받아들이지만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아이들, 청년들, 이 노아 홍수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꾸며낸 하나의 설화가 아니냐, 그냥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의문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의문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의문. 지역적이냐? 그 홍수가 지역적이냐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방주역의 그 감수 합성식을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지 않았을까, 그 안에서. 이거 궁금할 수 있죠. 공룡은 또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궁금하죠.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이 궁금한 걸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홍수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성경의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홍수의 이 대홍수, 이 노아 홍수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팩트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먼저 노아 홍수 사실이었나,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이야기를 쭉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 가셔야 되는데, 우선 역사 속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사 속의 흔적. 이 역사 속의 흔적은 지금 나오는 이 숫자가 뭐냐면요, 전 지구적으로, 이재영 권사님, 전 지구적으로 이 숫자가 있거든요. 지금 대륙 다 포함해서. 이 숫자가 뭐냐면 지역마다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설화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59개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그럼 우리나라에 있을까? 제가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누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큰 물이 넘쳐서 세계는 모두 바다로 바뀌고 한 사람도 생존한 자가 없었다. 우리나라 얘기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야기를.
그때에 어떤 남매 두 사람이 겨우 살게 되었고 백두산같이 높은 산의 상상봉에 포착했다. 거기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물이 다 거친 후에 남매는 세상을 찾아보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둘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럼 세상이 이렇게 끊어지는가 대가. 대를 연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가. 근데 우리 남매잖아요. 남매가 대를 연결할 수 없다. 고민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2개를 굴려내립니다. 여자아이는 암맷돌을 굴렸고 남자는 순맷돌을 굴렸대요. 각각 굴려대요. 근데 이 맷돌이 둘 다 막 떨어지더니 갑자기 땅에 도착했는데 암맷돌과 순맷돌이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느님의 뜻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다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가 실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 지구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실제 있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있었습니까? 그게 그냥 얘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한두 개 있었다면 모르지만 전 지구적으로 그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실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것 자체가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흔적을 좀 찾아가 보겠는데, 과학적인 흔적. 여기 이제 이게 질이나 이런데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쏙쏙 찾기가 될 텐데요. 이 지구에 이렇게 지층이 있잖아요. 지층. 땅에 층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층을 진화론자들은 12개로 나눕니다. 이 지구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보면서 이거를 시기적으로 밑에부터 이렇게 차차차 올라가서 쌓여갔다. 이 땅이 그렇게 쌓여갔다. 그래서 그거를 12로 나누는데 크게 셋으로 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이게 12개의 어떤 지층 주상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고생대를 그 표준 화석을 기준으로 해서 캄브리아기 이렇게 말을 해요. 중생대는 그 공룡 화석이 나왔다 그래서 쥐라기라고 합니다. 쥐라기 공원이 그거 따서 쥐라기라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12개로 나누는 주상도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 다 가르칩니다. 지금 이 지층은 다 그렇게 구성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동일과정설이라는 겁니다. 동일과정설. 동일과정설은 뭐냐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오랜 세월의 지층이 이게 이런 형식으로 구성됐다고 이들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 여기에 보면 퇴적이 뭡니까? 쌓이는 게 퇴적이죠. 침식은 뭡니까? 깎이는 게 침식이죠. 퇴적됐던 게 여러 가지 뭐 바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깎였다. 또 그 위에 또 뭐가 있을까요? 퇴적이 일어나고 또 그 위에 침식이 일어나고, 퇴적과 침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현재 지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동일과정설이라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백 년, 수백만 년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울퉁불퉁 되어 있죠. 울퉁불퉁. 그렇죠? 이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층이 연결되는 그 부분에 울퉁불퉁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게 동일과정설이에요.
과정설은 지구의 나이도 오래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층을 연구했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퇴적돼 있고 퇴적이 돼 있고 또 퇴적이 돼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평평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울퉁불퉁이 아니고 평평하더라. 실제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실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침식과 퇴적의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얼마든지 순식간에 지구에 일어난 대격변에 의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대격변설입니다. 대격변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어서 이런 대격변에 의해서 이런 지층이 만들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노아 홍수가 실제냐 이런 것도 증명을 하니까요. 그러면 실제 있었던 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실제 있었던 일로 이야기하면 미국에 세인트 헬렌이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세인트 헬렌이라고 하는 산이 1980년도 5월에 화산 폭발을 합니다. 근데 이 폭발의 위력이 얼마 정도 있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 폭탄의 34,000배였어요. 이 위력이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화산이 폭발할 때 여러분 아시지만 밑에서 모래, 흙, 자갈, 물 같은 거, 뭐 용암 같은 게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거를 이제 화산 분출물이라고 하는데 그 화산 분출물이 그 세인트 헬렌산 북쪽에 있는 강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쭉 흘러가가지고 강을 막아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강이었는데 이 강이 막히면서 위에서 물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호수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물과 함께 막 그 토사나 이런 것들이 막 흘러가면서 하루 만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냈느냐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요. 이런 모양. 이게 하루 사이에 만들어진 모양이라고요. 이 협곡이나 이런 게. 이게 지질학자들이 보는데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동일 과정설 학자들은 수십만 년이 되어야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이게 하루 사이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양 자체가 그랜드 캐년과 비슷해서 리틀 그랜드 캐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급격한 어떤 화산이라든지 폭발이라든지 홍수에 의해서 이런 모양이 얼마든지 금방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또 하나 이 세인트 헬렌 산이 이 화산 폭발한 분출물이 강을 막기도 했지만 또 북쪽에 있는 평야로 가서 거기서 이 분출물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 착착착착 쌓이게 되지 않겠어요? 네? 평야에 착착착착 쌓이게 됐죠. 그러면서 지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지층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자 날짜를 잘 보세요. 1980년 5월 18일에 이만큼 쌓였어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5시간 만에 7.5m가 쌓였어요. 지층이 5시간 만에 이만큼 쌓였어요. 5시간 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이후에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만큼 쌓였어요. 여기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십니까 혹시?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동일 과정설을 주장하던 학자들은 이 정도 만들어지려면 이 정도 높이로 이게 지층이 만들어지려면 수만 년 적어도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이 되어야 이렇게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2년도 안 돼서 나온 거예요. 2년도 안 돼서. 졸린 사람 뒤에 서서 들으세요. 졸지 말고. 여러분 애들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2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걸 통하여서 지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꼭 되어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격변에 의해서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혹시? 네. 권사님 이거 공부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지금 김옥경 권사님이 지난주 목요일날 공부하고 그랜드 캐년 지금 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자료를 아예 보내줬어요. 이거 자료 읽어보고 그랜드 캐년 가라고. 이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랜드 캐년은 창조와 대홍수를 둘 다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랜드 캐년 여기에 지층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지층이 크게 둘로 나누는데 밑에 지층에는 화석이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화석이 안 나와요. 전 하나도.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이 지층은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든 땅으로 봐요. 창조 때는 생물을 만들기 전에 땅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이 없으니 화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화석이라는 게 생물이 있어야 생기는 건데 전혀 안 나와요. 전혀. 그런데 그 위에는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깜짝 놀랄 게 뭐냐면 이 그랜드 캐년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이런 곳에서 조개의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조개. 그 조개가 그러면 그 위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벽 타고 올라갔어요. 벽 타고. 응? 조개 화석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이 거기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까지 찼었다 물이. 이걸 통하여서 창조와 대홍수를 명백히 증거하는 게 그랜드 캐년이라.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평평해. 다 평평하게 연결되고 사방이다. 다 평평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동일 과정설이 아니라 대격변설을 증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협곡이 있거든요. 이 깎아지는 데 사이에 물이 지나가는 협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목사님 협곡이 있죠? 가보니까. 그죠? 협곡을 가지고 동일 과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위에 이제 콜로라도 강이 있거든요. 그 콜로라도 강이 계속 이곳에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것을 점점 깎아서 이 모양이 나왔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밑에 지층은 창조 때 만들어졌지만 그 위에는 홍수 때 순식간에 만들어졌다고 보면서 이 위에 보세요. 홍수 때 이런 지층이 만들어졌다면 이 땅이 아주 기반이 강할까요? 아니면 좀 물렁물렁할까요? 물렁물렁하겠죠. 아직까지 만들어진 지 오래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강력한 토사라든지 물이 흘러가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렇게 침식이 되면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과정설을 주장하던 사람이 이 그랜드 캐년의 이 협곡이 콜로라도 강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가 1964년도에 철회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의 지질학자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철회했어요. 그럼 이 협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대홍수로 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1964년에 미국 지질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기각됐다. 제가 드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안 되시면 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대홍수를 증명하는 것이 석탄과 석유인데,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석탄이 왜 생기느냐? 식물들이 매장된 곳에서 석탄이 나온다. 동물들이 매장된 곳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석탄이든 석유든 동물이나 식물이 매장된 곳에서 둘 다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일 과정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석탄이 늪지대라든지 숲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식물이 많으니까. 그 늪은 아무래도 식물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석탄이 나오는 곳을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늪이라든지 숲이 아니고 사방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혀 숲이 아닌 데서도. 그 말은 뭐냐면 그 식물들이 떠밀려 가다가 그 자리에서 매몰되면서 석탄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식물들이 자라지 않는 곳인데 떠밀려 가다가 거기에 토사가 거기에 갑자기 유입이 되면서 거기에 매몰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홍수 때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나무들이 다 넘어졌겠죠, 홍수 때. 그 나무들이 흘러 가다 보면 나무 껍질이 벗겨지게 돼 있죠. 그 나무 껍질이 벗겨서 흘러갈 때 순식간에 어떤 강력한 토사, 이것을 이따가도 우리 나오지만 저탕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순식간에 몰아닥치면서 그것이 매몰된 상태에서 나중에 석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석탄이 늪이나 숲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나오는 게 홍수를 증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인데, 자, 여기 화석을 보시면 화석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유기체가 매몰되어야 생깁니다. 유기체가 뭡니까? 어떤 생물인데, 그러면 그 물고기를 예로 든다면 물고기가 죽었을 때 화석이 되고 살아있는 상태로 매몰되어야 화석이 됩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매몰되어야 화석이 되죠. 죽어있으면 다 그걸 산화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기체가 이렇게 막 놀고 있어요. 막 물에서 놀고 있는데 순식간에 저 위에서 엄청난 토사 같은 게 거기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거에 눌려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다가 순간적으로 죽었겠죠. 그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바위에, 암석에 이런 모양으로 찍어내는 게 화석이에요. 그런데 미국 지역에서 나온 이 어마어마한 화석이거든요. 이 물고기 화석인데 이게 수억 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매몰된 화석들이 나왔어요. 근데 다 방향이 한 방향이야, 한 방향. 이렇게 가다가 매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 과정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화석들이 무작위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모양, 이쪽으로 가는 모양, 이쪽으로 가는 모양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일제히 나왔다는 것은 이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순식간에 흙이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화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석도 대표적으로 대홍수를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말이죠. 매머드인데, 매머드. 이 매머드가 얼음 속에 갇혔다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서. 얘가 1년이 채 안 된 수컷인데 납작하고 수척한 완전한 몸체는 산의 경사면 땅속 1.8m 깊이의 얼음 속에 잘 보관되어 있었답니다. 이게 이런 모양으로 얼음은 황갈색의 곡물들과 유기입자들이 섞여 있었고 미사, 진흙, 작은 돌입자들이 소화기관과 호흡기에서 발견됐다. 흙들이 발견됐대요. 흙들이. 그 말은 뭘까요? 네? 토사에 의해서 이게 거기서 매몰되어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얼음들에 의해서 이렇게 얼어져 있었다. 요 상태로 그대로. 그런 얘기고. 하나 더 보면 베르조부카라고 하는 이 매머드인데 이건 요 모양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쭉 여러분 보시고 맨 뒤쪽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우위 속에서 온대 식물을 포함하여 40여 종의 식물들이 소화되지 않은 채 발견됐다. 온대 식물. 얘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시베리아에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시베리아에서 발견됐는데 온대 식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시베리아도 옛날에는 온대식물이 그랬다야죠. 따뜻한 식물이 거기까지 흘러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베리아도 옛날에는 온대식물이 자라는 기후였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요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보시면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거, 홍수의 굉장히 중요한, 대홍수의 중요한 근거. 우선 우리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거기 책에 나와 있죠. 64쪽에 거기 보시면 자, 읽어보실래요? 한번 시작.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첫 번째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두 번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홍수가 일어났을 때 잘 보세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 비가 그 정도로 올 수 있나? 온 세계를 덮을 정도로 비가 내릴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홍수 때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또 하나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하는 게 뭐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네? 지하수가 다 터졌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화산 폭발이에요. 화산 폭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화산이 폭발한 건데, 화산 폭발과 지진, 해일 다 포함합니다만은 특별히 화산 폭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인트 헬렌산의 그 화산 폭발의 위력은 히로시마의 34,000배. 화산이 폭발하니까 여기서 나온 화산재가 있지 않습니까? 화산재가 대기를 막는 거예요. 이렇게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대기에 이 화산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위에서 태양이 비치는 그 빛과 열을 반사시킵니다. 흡수해야 되잖아요. 흡수해야. 근데 그걸 반사시켰다는 말은 그 태양의 열과 빛이 지구로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얼게, 추워지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추워지게 되겠죠.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폭발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그때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와서 대기 중에 그 화산재가 형성되면서 3년 동안 동남아가 추웠어요. 기품의 샘이 터졌다.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 전 지구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어마어마한 폭발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늘의 샘이 터졌다는 말은 뭐냐요? 하늘의 샘이 터졌다. 하늘의 샘이 터졌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그 지구에 보면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1장 7절. 네, 안개 얘기 조금 할게요. 이재용 원장님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7절. 둘째 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6절 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에 있는 물이죠. 근데 궁창 위의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눴대요. 궁창 위의 물. 그것이 뭐냐면 물층을 말하는 거예요. 물층. 궁창 위의 물. 이게 물층인데, 이 물층이
그럼 이걸 보시면 여기 궁창 위에 이게 띠로 이렇게 파랗게 둘러서 있는 게 이게 물층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층이 없어진 게 이 모양이에요. 응? 물층. 근데 이 물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이 물층은 일종의 수증기 덮개입니다. 수증기 덮개고 그 다음에 지구를 비닐하우스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비닐하우스 효과.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는 일종의 싸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극지방까지도 아열대 기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물층에 의해서. 그리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전 지구가 27도 정도 되었을 것으로 그걸 봅니다. 일정한 기후가. 아까 우리 이재용 원사님이 안개 이야기했는데 자 이번 성경 2장으로 가보시겠어요? 5절 6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창조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거든요. 1장에도 나오지만 2장에도 있는데 이 2장의 이야기를 보세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환경은 안개가 자욱했다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했다는 말은 이슬이 자욱했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 입자가. 그런데 이 이슬은 바람이 없어야 생겨요. 응? 바람이 없어야 이슬이 생겨요. 그리고 바람이 없으려면 기압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압차가 없으려면 온도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온도차가 없으면 기압차가 없고 기압차가 없으면 바람이 없고 바람이 없으면 이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안개가 자욱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온 세상에 온도차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물층이 기류 형성을 막기 때문에 폭풍우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층에 의해서. 폭풍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태풍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지구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물층이 있을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 물층이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한 방사능을 막아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X선이라든지 오존층이라든지 어떤 뭐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것을 이게 막아준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지구에 쏟아지게 한 거죠.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인간의 수명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수명이. 네. 그러니까 이 물층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추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홍수 전과 홍수 후를 이렇게 나눴는데 물층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죠. 여기에 맨 위에가 마이너스 10도였다고 하면 홍수 이후에는 70도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엄청나게 추워진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영상 30도 정도였는데 이게 더 더워져서 영상 40도 정도가 되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이 물층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마선, X선, 자외선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차단해서 막아줬죠. 오지 않도록. 가시광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이거는 지구에 오도록 한 거예요. 원적외선 일부러 여러분 찌질방 가서 원적외선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구에 오면서 굉장히 건강하고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명이 여기 있는데 무드셀라는 거의 뭐 천사를 살았어요. 거기서 969세.
이거 보면서 이거 완전 뻥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의 수명은 거의 1000세 가까이 일정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충의 파괴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물충의 파괴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물충은 지구를 온난하게 만든다. 근데 물충의 파괴는 지구에 빙하기가 오게 될 원인이다. 결국 빙하기가 오게 될 원인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홍수 이후의 물충의 파괴와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홍수 때만이 아니라 그 화산 폭발을 자극해서 그 뒤에도 계속 일어난 것으로 보더라고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화산 폭발이.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이 추워지게 된 거죠. 빙하기가 오게 됐는데 이 빙하기가 홍수가 끝나고 순식간에 온 게 아니고 계속 점점 추워지다가 얼음이 지구의 3분의 1을 덮었을 때가 있어요. 빙하기 최고점. 그게 홍수 이후 500년에서 700년 사이에 그렇게 됐다고 보더라고요. 지금은 10% 정도만 얼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빙하기가 오게 된 것도 홍수가 있었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메모드 같은 게 그 이후에 이렇게 점점 추워지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길게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했고요. 이거 외에도 방주와 그 홍수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노장로님이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과연 이 방주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냐? 남수가 한 쌍씩 전부 다 모든 게 들어갈 수 있냐라고 이렇게 보는 이 방주인데 방주의 크기가 138m 길이가 138m예요. 그 다음에 폭이 24m 그리고 높이가 14m입니다. 3층인가요? 요새 1층이 3m 안 될 거예요. 아파트 2.7m 정도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5층이에요. 5층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에 이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방주의 크기거든요. 요 방주의 크기를 축구장으로 보면 이 정도 길인데 말이죠.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동물들, 근데 어류는 빼고 어류는 어차피 물에서 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류 물고기를 방주에 넣어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조류는 넣어라 그래서 조류. 근데 어류 넣으라는 얘기 없어요. 뭐 늘 거기 사니까 걔들. 그래서 땅에 기는 거하고 조류까지 포함해서 현재 기준으로 볼 때 15,000마리 정도가 됩니다. 동물이 15,000마리 쌍으로 하면 3만 마리가 넘어요. 그 중에서 이제 7쌍을 집어넣으라고 한 것도 있죠. 정말 그 동물 같은 경우는 뭐 비둘기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경우는 뭐 좀 더 들어갈 게 있고. 그런데 방주 안에 과연 그 많은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가, 크기가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데 지금 현재 이 지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평균 크기가 양입니다. 양이 평균 크기예요. 그래서 이걸 잴 때 양 몇 마리가 들어가느냐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집어넣었더니 양 3만 마리 이상을 집어넣으면 방주의 3분의 1만 찹니다. 3분의 2가 남아요. 여전히. 그 크기는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먹을 것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고 뭐 물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동물들을 동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기로 볼 때 큰 코끼리 같은 거 큰 거를 데리고 들어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끼 들어가면 새끼. 새끼 들어오면 뭐하러 큰 걸